왜 우리는 지금 다시 동방견물록을 읽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세계 어디든 지도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항공편 하나면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에 도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에게 동방은 실제로 존재하는 땅이기보다는 상상과 소문, 그리고 전설로 이루어진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젊은이가 직접 길을 나섰고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세계를 한 권의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 책이 바로 동방견문록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탐험가라기보다 상인이었고 학자라기보다는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세계를 정복하려 하지 않았고 낯선 문명을 판단하거나 단죄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본 것을 가능한 한 사실에 가깝게 기록하려 애썼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동방견물록은 영웅담이 아니라 관찰의 기록이며 정복의 역사가 아니라 이해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여행 중이 아니라 감옥에서 구술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전쟁 속에서 포로가 된 마르코 폴로는 작가 루스티켈로 다 피색에 자신의 기억을 들려주었고 그것이 하나의 서사로 엮여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은 동방견물록이 철저히 개인의 체험과 기억에 기반한 기록임을 보여주며 동시에 인간의 경험이 어떻게 역사로 남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을 다시 읽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여행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동방견물록은 서로 다른 문명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마주한 순간의 기록이며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용히 일러주는 고전입니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곧 낯선 세계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르코 폴로 가문의 출발과 대여정의 시작.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기보다 베네치아 상인 가문이 지닌 생활 방식과 시대적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선택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중세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해상 상업 도시였고 이곳의 상인들은 바다와 낯선 땅을 두려워하기보다 기회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르코 폴로 가문 역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상인 가문이었습니다. 마르코에 붙인 니콜로 폴로와 숙부 마포 폴로는 이미 마르코가 어린 시절 동방으로 향하는 장거리 무역에 나선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거쳐 흑해 연안과 중앙아시아로 이동하며 상업 활동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몽골 제국의 세력권과 접촉하게 됩니다. 특히 쿠빌라이 칸의 궁정에까지 이르게 된 이들의 경험은 단순한 상업 활동을 넘어 유럽과 동방을 잇는 드문 교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선행 여행은 훗날 마르코 폴로의 여정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 배경이 됩니다. 부친과 숙부는 쿠빌라이 칸의 요청을 받고 다시 서방으로 돌아와 교황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맡게 되었고 이후 다시 동방으로 향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17살의 마르코 폴로가 동행하게 되는데 이 선택은 개인의 모험심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인 가문으로서의 교육이자 세계를 직접 경험하게 하려는 가문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가문의 삶의 방식이 한 세대 아래로 전해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 여정을 통해 상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낯선 문명을 이해하는 태도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출발점에서 동방견물록이라는 거대한 기록의 첫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여정은 한 젊은이의 성장 서사이자 중세 세계가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만난 땅과 사람들, 마르코 폴로 일행이 본격적으로 동방을 향해 나아가며 지나게 된 길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실크로드였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교역로가 아니라 수많은 문명과 문화가 겹겹이 쌓여있던 거대한 통로였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자연 환경은 유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여행자에게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막과 척박한 초원, 험준한 산맥은 인간의 의지를 끊임없이 시험했고 이동 하나하나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삶의 방식 또한 매우 독특했습니다.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유목민들은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살아갔습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거리는 멀었지만 사람들은 교역과 소문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 길 위에서 다양한 민족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들은 언어도 종교도 생활 방식도 서로 달랐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상인들, 초원을 누비는 유목민, 오래된 전통을 지닌 도시의 주민들까지 실크로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축소된 세계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마르코 폴로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는 낯선 풍습을 접했을 때 놀라움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곧바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결혼 풍습이 달랐고 어떤 곳에서는 음식이나 의복이 유럽인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그러한 차이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옳고 그름보다는 다름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동방견물록을 단순한 모험담이 아닌 문명 관찰의 기록으로 만들어줍니다. 마르코 폴로는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이어진 그의 여정은 단지 공간을 이동한 기록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시선이 점차 넓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험들이 훗날 동방에 대한 유럽의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쿠빌라이 칸과의 만남. 마르코 폴로 일행이 마침내 도달한 몽골 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지닌 정치적 실체였습니다. 유럽인의 시선에서 몽골은 여전히 공포와 전설의 대상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제국은 놀라울 만큼 체계적인 통치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중국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유럽의 변방까지 뻗어 있던 이 거대한 제국은 단순한 군사력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과 정보 전달 체계를 통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몽골 제국은 이미 하나의 세계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쿠빌라이 칸은 그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통치 방식은 유목 제국의 전통과 중국식 행정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그는 무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포용하는 방식을 통해 제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각 지역의 관습과 제도를 일정 부분 존중하면서도 중앙의 권위는 분명히 유지하는 균형 잡힌 통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외부 세계와의 교류에도 열려있는 성격으로 나타났으며 서방에서 온 폴로 가문이 그의 관심을 끌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 칸의 신임을 얻게 된 이유는 단순히 이국적인 존재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젊은 나이였지만 언어를 익히는 데 능했고 관찰력과 기억력이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왜곡하지 않고 충실히 전달하려 했다는 태도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이러한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고 마르코 폴로를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제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마르코 폴로는 사절이자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물로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는 그가 제국의 내부를 깊이 관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개인의 인생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동서 문명이 직접적으로 마주한 역사적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동방견물록에서 쿠빌라이 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세계를 연결한 한 시대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원나라의 도시와 행정 시스템.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의 도시들을 직접 보고 기록하며 가장 크게 놀랐던 점은 그 규모와 질서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도시들이 성벽을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었다면 중국의 대도시들은 그 크기와 인구 면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넓게 뻗은 도로와 체계적으로 구획된 주거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사람이 모여 사는 공간이 아니라 제국의 행정과 경제가 집중된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도시 질서를 가능하게 한 핵심은 정교한 행정 시스템이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에서 사용되던 종이화폐를 매우 인상 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금과 은이 교환의 기준이었던 시대, 국가가 발행한 종이 한 장이 화폐로서 기능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제도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국가의 신뢰와 권위 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종이화폐는 광범위한 교역과 세금 제도를 원활하게 만들며 제국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원나라의 우편 제도는 제국 통치의 또 다른 핵심이었습니다. 역참이라 불리는 중간 거점들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문서와 명령이 신속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말과 숙식을 제공하는 이 체계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정보와 권력이 흐르는 혈관과도 같았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러한 제도를 직접 체험하며 몽골 제국이 어떻게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행정 조직 또한 체계적이었습니다. 지역마다 관리가 배치되어 세금 징수와 치안을 담당했고 중앙의 명령은 비교적 정확하게 지방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봉건 영주 중심의 분권적 구조를 지닌 유럽 사회와는 뚜렷이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러한 차이를 우열로 판단하기보다 문명이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합니다. 동방견물록에서 원나라의 도시는 단순한 풍경 묘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한 모델로 제시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중세 세계가 결코 단일한 기준으로 설명될 수 없었음을 알게 되며 유럽 중심의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도 함께 깨닫게 됩니다. 풍요와 기술, 그리고 생활 문화.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와 그 주변 지역을 여행하며 반복해서 언급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풍요였습니다. 이 풍요는 단순히 물자가 많다는 의미를 넘어 사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넓은 농경지와 잘 정비된 수로를 통해 높은 농업 생산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계절에 맞춰 작물이 재배되고 수확물은 시장을 통해 유통되며 도시는 이러한 농촌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경제의 활발함 또한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에는 각 지역의 물자가 모였고 상인들은 규칙 속에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물품의 종류는 곡물과 비단, 도자기와 향신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으며 이러한 교류는 지역 간 경제를 긴밀하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러한 시장의 질서가 단순한 자유거래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과 맞물려 작동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이는 풍요가 우연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술과 공예 수준 역시 유럽인의 시선에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교한 도자기와 직물, 금속 세공품은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물건들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비교적 널리 소비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는 기술이 일부 권력층의 상징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마르코 폴로의 풍요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유럽에서의 풍요가 귀금속의 축적이나 성체의 규모로 판단되었다면 동방에서의 풍요는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일상의 편안함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차이를 비교하며 어느 한쪽을 단정하지 않고 문명마다 풍요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드러냅니다. 동방견물록에서 이 장면은 풍요란 무엇인가에 대한 시선을 넓혀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사상의 공존. 마르코 폴로가 동방 세계를 여행하며 특히 인상 깊게 기록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종교와 사상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나라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리고 다양한 토착 신앙이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종교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기보다는 각자의 믿음이 일상의 질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러한 풍경을 낯설어 하면서도 그것이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이러한 공존은 단순한 관습의 결과라기보다 몽골 제국의 통치 전략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광대한 영토 안에는 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었고 하나의 신앙만을 강요하는 방식은 오히려 저항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을 비롯한 통치자들은 종교적 차이를 억누르기보다는 각 신앙이 스스로 유지되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종교 관용이 도덕적 이상이기 이전에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거나 찬양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는 여러 종교의 사원과 의례를 직접 목격하며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신을 섬기고 있음을 담담하게 서술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의 시선은 선교적 열정이나 배타적 판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을 인간 삶의 한 요소로 이해하려 했고 그 다양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중세 유럽의 기독교 중심적 세계관과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종교가 곧 세계를 이해하는 기준이었고 다른 신앙은 쉽게 이단이나 적으로 규정되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방견물록이 전하는 종교 공존의 모습은 유럽 독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종교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공존의 틀이 될 수도 있음을 조용히 보여주며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바다의 세계. 마르코 폴로의 여정은 어느 순간부터 육로 중심의 이동을 벗어나 바다로 확장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 경로의 변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문명권과 마주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지역은 육로보다 해상 교역을 통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바다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장벽이 아니라 길이었습니다. 항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들은 활발한 교역의 거점이었으며 다양한 문화와 물자가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해상 교역로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물자의 흐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향신료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상품이었으며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경제와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후추와 계피, 정향과 육두구는 유럽에서는 귀중한 사치품이었고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와 인도는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러한 교역이 단발적인 거래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안정적인 네트워크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보석 역시 이 지역의 풍요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인도와 주변 지역에서는 다이아몬드와 진주, 각종 귀석이 채굴되거나 거래되었고 이는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보석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로 평가되고 유통되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물질이 단순한 소유를 넘어 문명 간 교류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바다는 또 하나의 문명권을 형성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육로가 제국의 통치와 행정을 연결했다면 해로는 상업과 문화의 교류를 이끌었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는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했으며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동방견문록에서 이 바다의 세계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며 또 다른 방식으로 문명을 확장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귀환의 길과 긴 침묵. 마르코 폴로의 긴 여정은 동방에서의 체류만큼이나 쉽지 않은 귀환의 길로 이어집니다. 수십 년의 가까운 시간을 보낸 뒤 베네치아로 돌아오는 과정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세계를 횡단하는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해상로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거쳐 서쪽으로 향했고 수많은 항구와 바다를 지나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귀환은 여정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베네치아에서 마르코 폴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대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부재했던 그는 고향에서조차 낯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차림과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들려주는 동방의 이야기는 베네치아 시민들에게 쉽게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세계에 대한 경험의 차이는 그를 고향에서도 이방인으로 만들었고 이는 귀환 이후의 삶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방견문록을 둘러싼 과장 논란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됩니다. 종이화폐와 거대한 도시, 상상하기 힘든 부와 질서는 당시 유럽인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기록은 때로는 허풍으로 치부되었고 그의 증언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은 동시에 기록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경험은 말로 옮겨지는 순간 듣는 이의 이해 수준과 상상력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자신의 이야기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오랜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남겨진 기록은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동방견문록은 완벽한 사실 기록이기보다는 한 인간이 자신의 시대적 한계 안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전달하려 했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장면은 여행의 끝이 곧 기록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진실은 때로 시간이 지나서야 제자리를 찾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동방견문록이 남긴 영향. 동방견문록은 마르코 폴로 개인의 경험을 담은 기록에 그치지 않고 이후 유럽 사회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 책이 전해진 시기는 유럽이 아직 세계의 윤곽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던 때였으며 동방은 여전히 전설과 상상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은 구체적인 지명과 풍습, 경제활동과 정치 질서를 담아내며 막연한 상상을 현실의 세계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훗날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데 중요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방견문록은 바다를 향한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동방에 실제로 풍요로운 땅이 존재하며 그곳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는 인식은 새로운 항로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후대 탐험가들은 이 책을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니라 하나의 지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탐험가들이 이 책을 참고하며 항해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세계의 지리적 범위는 급격히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후대 탐험가들에게 동방견문록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구체적인 정보보다도 태도였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낯선 세계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고 이해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 점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간 이들에게 중요한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정복의 대상이기 이전에 알아가야 할 공간이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세계관의 확장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동방견물록은 유럽 중심의 세계관에 균열을 일으키며 세계가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다양한 문명과 질서가 공존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왔다는 인식은 이후 인문과 지리, 역사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이 남긴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주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의 독자가 읽는 동방견물록. 오늘의 독자가 동방견물록을 펼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은 이 기록이 과연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분명 이 책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도 있고 당시의 한계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가치는 사실 여부 하나로만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동방견물록은 완벽한 보고서라기보다 한 인간이 자신의 눈으로 본 세계를 이해하려 했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르코 폴로가 낯선 문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자신이 익숙한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재단하기보다 그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관찰하려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풍습 앞에서도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서술하려는 그의 자세는 오늘날에도 깊은 시사점을 줍니다. 타 문명을 바라보는 태도는 곧 타인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의 삶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다양한 문화와 생각이 뒤섞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마음의 거리가 줄어들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동방견물록은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보기보다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음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곧 세계를 단순화하려는 유혹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하려 하기보다 복수의 시선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견물록은 과거의 여행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는 생각보다 넓었고 인간은 생각보다 비슷했습니다. 동방견물록을 끝까지 읽고 나면 독자 여러분께서는 한 가지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기록한 동방의 사람들 역시 장사를 하고 신을 믿고 가족을 이루며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시대와 문화는 달랐지만 인간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방견물록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기록도 있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확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가치는 사실 여부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르코 폴로가 낯선 문명을 대할 때 보였던 태도입니다. 그는 모르는 것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는 풍습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곳에서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담담히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생각, 다른 문화를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동방견물록은 과거의 지리서이자 여행기이면서 동시에 인간 이해에 대한 한 편의 기록입니다. 이 책을 덮는 순간 우리는 단지 한 여행자의 여정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을 함께 경험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읽힐 가치가 있으며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낯선 세계를 향해 한 발 내디뎠던 마르코 폴로의 시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